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17살 소녀가 길에서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손에 칼을 움켜쥔 채 그 길로 도주하기 시작했죠. 아니, 그는 도주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살인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는 사이 CCTV에 찍힌 범인의 표정은 싸늘하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살인사건을 소개할 텐데요. 그 당시 뉴스에도 참 보도가 많았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깊게 파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국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4년 9월 25일 늦은 밤, 전라남도 순천에 살고 있던 17살 소녀 가명 남민지양은 몸이 불편한 아빠를 대신해 약을 사러 길을 나섭니다. 잠시 후에 약국을 나오면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빠, 어떡하지? 그 약이 없대. 집에 갈게. 민지양은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혼자서 수능을 준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간 후엔 경찰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고요.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마침 길에서 동네 친구를 마주칩니다. 서로 반가워하면서 잠깐 수다를 나눴고 민지양의 아쉬움이 남았는지 친구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대화를 더 나누게 돼요. 그러다 시계를 보니까 이미 자정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서둘러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한참 길을 가던 그녀가 어딘가 꺼림직함을 느낍니다. 뒤에서 어떤 남성이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두려움이 엄습했고 곧장 전화를 꺼내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죠. 이렇게 말했는데요. 난데 내 뒤에 지금 어떤 남자가 따라오는 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 칼 맞을 것 같아. 놀란 친구가 무슨 소리냐 라며 걱정하던 그때 수학이 넘어 민지양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그녀가 힘겹게 외쳤죠. 경찰에 신고 좀 해줘. 지금 당장. 그런데요. 같은 시각 배달업에 종사하던 김 씨가 우연히 길 건너편에서 남녀가 다투는 듯 얽혀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갑자기 여성이 아! 하고 비명 지르는 게 들린 거예요.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죠. 그랬더니 거기 있던 남성은 슬금슬금 뒤로 빼면서 도망쳐요.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고요. 당황한 김 씨가 급히 물었죠. 아가씨, 저 남자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띤 소녀는 이미 칼에 맞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입고 있던 상의는 온통 피로 물들어져 있었고요. 그녀가 아주 힘겹게 말해요.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을 하고 정신을 잃게 되죠. 도주하는 범인을 보면서 김 씨는 일단 급하게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민지양을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요. 응급처치로 튜브를 삽입해서 기도를 개방하는 조치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녀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결국 새벽 5시 40분 민지양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합니다. 한편 그녀를 죽인 범인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려고 경찰은 CCTV를 확인했어요. 마침 인도 주변을 비추던 그 병원 주차장 CCTV에 범행의 순간이 생생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0시 47분 범인은 앞에서 걷고 있던 민지양을 미행하는 듯 보입니다. 몇 미터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빠른 걸음으로 뒤를 쫓았고 눈 깜짝할 새 그녀를 덮치고 말아요. 손에 칼을 쥐고는 이 소녀의 뒤쪽을 무자비하게 찔렀고 또 밀을 쳐서 넘어뜨린 후엔 격하게 저항하는 그 피해자의 가슴, 복부, 또 팔까지 수차례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게 있는데 그가 진짜 도주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0분 만인 0시 57분 그가 또다시 CCTV에 포착되는데 눈에 띄는 건 맨발이었다는 점이에요. 급히 도주하다가 신발이 벗겨진 것 같아요. 그대로 걷고 있던 거죠.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그의 표정입니다. 방금 전에 사람을 죽였다고 믿기 힘들 만큼 평온한 얼굴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요. 네, 웃고 있는 거죠. 일단 그의 정체는 30살 박대성. 인근에서 찜닭 배달 식당을 운영하던 사장입니다. 여러분, 우선 범행이 발생하기 약 50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박대성이 어딘가 평소와 좀 다르다는 걸 이미 눈치챈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박대성의 친형이었죠. 친형이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 동생 상태가 좀 이상해요. 전화를 해서는 막 죽고 싶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데 제 동생 좀 살펴보러 가주실래요? 그 상황실 직원이 여기서 일단 박대성에게 먼저 연락을 해요. 그랬더니 딱 잘라서 나는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죠. 근데 경찰도 그대로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0시 18분쯤 경찰관들이 박대성이 운영하는 그 식당에 도착을 했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이때 박대성이 딱 앞을 가로막아요. 괜찮다고요. 돌아가세요. 그렇게 경찰이 떠나고 나서 그는 곧장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죠. 경찰에 왜 신고했어? 내가 너 때문에 칼 숨기느라 힘들었잖아, 이 새끼야. 당시 형은 이 동생이 술에 취해서 흥분한 상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칼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얼른 자라고 한마디를 건넨 후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통화 직후 박대성은 흉기를 챙겨서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몇 분 뒤에 일면식도 없던 민지양을 미행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살해하고 만 거죠. 하지만 광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던 중 0시 58분 그는 60대 사장이 운영하는 인근 주점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오른쪽 바지춤에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걸 티셔츠로 덮어서 숨겨뒀고요. 박대성이 사장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가게 안에 들어갔고 맥주 한 병을 주문하는데 이때 사장님, 저 아시죠? 저 알아서 일부러 온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 사장님이 박대성이 맨발이네? 신발이 없네? 너 신발 어디냐?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가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데요.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랑 싸웠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이 말에 아유 그래요 얼른 집에 들어가요 라고 가볍게 조언을 하는데 이때 갑자기 박대성의 눈빛이 변합니다. 이건 추정일 뿐이지만 만약 이때 가게 안에 이 사장님이 혼자만 계셨다면 역시 피해자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나마 가게에 손님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박대성이 몸을 사린 것 같아요. 그는 머지않아 주점에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하죠. 새벽 1시 5분 그가 두 번째로 들어간 장소는 역시나 인근에 있던 한 노래방입니다. 여기가 늦은 시간에 유일하게 영업을 하던 불 켜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박대성이 랜덤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가게에 막 들어가려던 찰나 아차차. 방금 전에 맨발 상태로 주점에 갔다가 괜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게 꺼림직했는지 거기서 갑자기 발을 돌려서 140m 정도 떨어진 자기 가게로 들어가더니 운동화로 갈아 신고 다시 노래방으로 향합니다. 룸 안으로 들어간 그는 맥주 3병을 주문하는데 사장을 부르더니 도우미를 좀 불러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는 사이 이 사장님도 박대성과 좀 대화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때의 박대성은 약간 취기가 있는 듯 보였지만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절주절 자기 이야기를 들어놓기 시작해요. 자기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한 달에 800만 원을 벌어본 적이 있고 또 자기 친구가 살인으로 교도소에 갔다 얼마 전에 돌아왔다 이런 약간의 과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후 여성 도우미가 방에 도착을 하는데 순간 그 박대성의 몸과 신체 곳곳에 문신이 좀 많잖아요. 이걸 보자 왠지 모를 좀 두려움이 든 거죠. 그래서 1분도 안 돼서 방을 나가버리는데 박대성이 야 어디가? 막 이러면서 아가씨 다시 돌아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 과정에서 문을 발로 차면서 내뱉은 말이 있어요.
나도 사람 죽일 수 있어. 이건 방금 누군가를 찔렀다는 자신감에서 온 멘트였을까요? 어쨌든 분위기가 지금 험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방 사장이 대충 그를 달래고 나는 가서 안주를 좀 준비해 오겠다라고 방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계속 방 안에 박대성과 단둘이 있었다면 그 또한 또 다른 피해자가 됐을지 모릅니다. 잠시 후 박대성은 이번에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노래방을 나가버려요. 그 이유는 추정컨대 이 노래방 바로 옆에 또 다른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추가 범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박대성의 신원을 확인한 후 도주 경로를 예측하고 그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검거된 곳은 완전 엉뚱한 곳이었어요. 새벽 1시 57분인데 사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차를 주차하고 있던 A씨가 웬 남성이 오더니 자기 차량을 막 발길질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박대성이었죠. 그래서 A씨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냐 화를 냅니다. 그러자 박대성이 갑자기 한 곳을 가리키면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죠. 왜 그랬어? 왜 여기서 나오냐고?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는데 이때 박대성은 눈빛에 살기가 가득했고 또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러더니 막 이 A씨를 칠 듯이 주먹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근데 A씨가 이걸 막 막아내면서 옥신각신 다툼이 벌어졌고 A씨가 좀 더 우세한 상황이었죠. 동시에 그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박대성을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제압하게 됩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는데 박대성이 모든 걸 단념했다는 듯 말했죠. 에? 잡아가세요? 그는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찰의 눈에 그 목 전체에 있는 문신이 들어와요. 1시간 전쯤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다라는 걸 간파했고 바로 박대성을 긴급 체포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작 박대성은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 내내 굉장히 불량한 태도로 웃음을 띠고 막 농담을 했을 정도예요. 심지어 가장 유명한 이 머그샷, 이걸 찍을 때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 보이고요. 나중에 심리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반사회적 성향이 짙었고 또 사이코패스 기질이 두드러진다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다고 분석이 되고요. 근데 가장 황당한 건 따로 있어요. 자기 범행에 대해 너무도 뻔뻔한 거예요. 왜냐? 자기가 소주 4병을 마셨고 만취 상태였대요. 그래서 상황이 한 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에? 제가 시카를 들고 주점에 갔었다고요? 기억이 안 나는. 노래방에도 제가 갔었다고요? 글쎄 그 사장이 뭐 입고 있었는지 옷은 살짝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될까요? 물론 사람은 술을 마시면 종종 필름이 끊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 사장님은 그가 분명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세요? 무엇보다 노래방 들어가기 전에 자기 가게까지 돌아가서 운동화로 갈아 신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 어쩌면 살인죄는 CCTV에 다 찍혔고 그러니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치 감형, 심신미약을 노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과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범인이 피해자를 찌른 그 흉기, 그 칼은요. 앞서 주점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허리춤에 차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건물 주차장 차량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것에 대충 숨겨놓은 것 같아요. 이건 박대성이 체포를 염두해서 증거 은닉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주차장 CCTV를 보니까 그 당시에 박대성이 이렇게 지나가던 경찰차를 피해서 차 뒤로 몸을 숨기는 모습까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경찰이 자기를 추적하는 중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했다는 뜻이에요.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취해서 기억이 안 나? 게다가 나중에 보니까 범행 직전 그가 술을 마셨던 곳이 본인이 운영하던 그 찜닭 가게입니다. 앉아있던 테이블에 소주병 4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비어있는 건 2병뿐이었죠. 자기 4병 마셨다면서요. 박대성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만큼 친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고요. 또한 범행 후 검거되기 전까지 그는 반경 2km에서 최소 5명의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들 모두 술에 취한 건 맞는데 의사소통은 멀쩡히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랙아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또 범행 20분 전에 경찰과 마주친 것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막 가게 들어오려는 경찰 자기가 막아섰잖아요. 그때도 뭐 거동이나 대화에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듯 박대성의 거짓말은 명백해 보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왜 이런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먼저 어린 시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대성의 폭력성은 아버지로부터 학습한 거예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엄마를 때렸죠. 그리고 동창들에 따르면 중학교 때부터 폭력성이 두드러졌다고 해요. 특히나 반의 조용한 좀 얌전한 친구들을 노골적으로 괴롭혔어요. 막 그냥 이유 없이 머리 때리고 괜히 시비 걸고. 근데 또 반대로 자기보다 덩치가 크거나 소위 학교의 일진들을 대할 때는 항상 낮은 자세로 굽신거렸다고 합니다. 이거 전형적인 강약약강, 아주 찌질이에요. 근데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하더라고요. 군 복무하던 시절에는 뭐 선임, 후임, 동기 가리지 않고 막 시비를 겁니다. 자기 그 몸에 문신이 많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마치 조폭인 것처럼 행동했고요. 저는 이게 좀 우스워요. 또 한때는 동성 후임을 성폭행해서 15일간 영창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대성은 30살이 될 때까지 수시로 주치폭력을 저질렀습니다. 2015년에는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상습적인 폭행, 특수폭행 계속 저질러요. 예상대로 전과도 여럿입니다. 그러니까 박대성은요, 사실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다 2019년 순천에 와서 정착을 시작해요. 연상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술집과 음식점을 점전하며 돈을 벌었죠. 그런 박대성에게 2024년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가족들과 이제 다시 소통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너 좀 뭐라도 해봐라 라면서 돈을 지원해 준 거예요. 이걸로 박대성은 2024년 3월 배달 전문 찜닭 가게를 오픈했던 거고요. 그렇게 사실 남들이 쉽게 꾸지 못하는 기회잖아요. 누가 아버지가 이렇게 톡톡 돈을 줍니까? 덕분에 가게를 열었고 인생이 좀 풀리는 듯 했는데 이게 3개월 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놈의 또 주치폭력이에요. 2024년 6월 음주와 폭력을 계속 저지르니까 참다 못한 여자친구가 이별을 선언해요. 박대성은 이제 동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가게에서 혼자 숙식을 해결해야 했고요. 그때부터 이별을 핑계로 술을 계속 마시면서 뭐 가게 운영은 나 몰라라 했고 그 덕에 매출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2024년 8월에는 아예 그냥 영업을 중단해버려요. 이때부터 박대성이 가게에 틀어박혀서 그냥 술만 마시거나 핸드폰만 보면서 지냈죠. 근데 이런 신선 노름도 하루 이틀이지 뭐 각종 공과금이 미납이 돼서 막 독촉장이 날아오는 거예요. 동시에 수중에 돈은 떨어졌고요. 이때 박대성은 사채를 기웃거렸고 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뭐 제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런 자신의 상황을 이제 누군가 탓을 하면서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피해 망상에 점점 찌들게 됩니다. 실제 현실은 은행 잔고 계속 바닥나요. 이젠 대출도 아예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식당을 팔아버리게 되는데 그러던 중 9월 15일 날 박대성이 전 여친에게 마지막으로 좀 만나고 싶다, 그립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하지만 그녀에게선 야, 남아있는 네 짐이나 빼가 라는 냉정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박대성 입장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막 겹쳐지고 있던 거죠. 그러다 범행 전날인 9월 25일 밤 박대성이 혼자서 소주 2병을 계속 마셨어요. 그리고는 술에 취해서 아버지랑 형한테 전화를 걸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죠.
나 죽을 거야. 마지막으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곧 장례식장에서 봅시다. 이 말을 듣고 형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 또 가게로 찾아간 거예요, 경찰이. 근데 그들이 떠난 직후 박대성의 분노는 돌연 타인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화해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갑자기 그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더니 이 세상에 복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눈에 들어온 게 집으로 가고 있던 17살 민지 양이었고요. 어쩌면 평생을 강약약강으로 살아온 박대성에겐 딱 안성맞춤인 타겟이었겠죠? 어리고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이었으니까요. 그날 박대성은 무려 10분간 조용히 그녀 뒤를 약 800m가량 따라갑니다. 그리고서는 칼날을 사정없이 휘둘렀죠. 2025년 1월 박대성은 살인 및 살인 예비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살인 예비 혐의가 뭐냐? 앞서 1차 주점에 들렀을 때 그리고 2차 노래방에 갔을 때 흉기를 소지한 채 다른 대상을 물색했잖아요. 그게 충분히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게 인정된 겁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아무리 박대성이 뭐 술에 취해서 난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들 오히려 사법부는 혐의를 추가시켰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대성은 분명 잔혹한 사냥꾼이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범인에게 검찰은 사형이 마땅하다라고 구형을 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연쇄살인마와 비교를 했을 땐 치밀한 계획성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성은 여전히 심신미약이다. 그리고 살인 예비죄 이건 성립이 안 된다. 라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어요. 박대성아, 아무리 우리가 검토해봐도 너의 무기징역 형량은 결코 부당하지 않더라. 네, 이건 제가 제 말로 이제 요약을 한 건데 그렇게 상고는 그대로 기각됩니다. 피해자 민지양의 아버지는 딸의 장례식을 치른 뒤에도 그리고 계속 법정을 드나들 때에도 매 순간 고통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죠. 재판장에서 범인이 가명을 노리며 뻔뻔하게 나올 때마다 유가족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커서 세상에 나쁜 사람들을 잡겠다던 17살 소녀의 꿈은 짓밟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누구보다 응원했던 부모에게는 영원히 치료될 수 없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울분을 토해냅니다. 우리는 평생 지옥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저 살인마 새끼는 국가가 주는 새끼밥을 다 먹으며 편하게 살아가겠네요. 저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2001년 3월 7일 오후 5시 충청북도 영동군 계산리에 있는 한 펜시점에 여고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소윤 양이었죠. 그날 정양은 가게에 도착해서 주인 김 씨가 마련해준 도시락을 먹었고 이후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2시간 후인 저녁 7시쯤 되자 주인 김 씨가 귀가를 했고요. 정양은 9시 퇴근 때까지 혼자 가게를 지키기로 했죠. 그러던 7시 45분쯤입니다. 주인 김 씨가 평소에 몸이 아파서 먹던 약이 있는데 그걸 가게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윤 양에게 전화해서 퇴근길에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저녁 8시 20분. 이 펜시점 근처에서 식당을 하던 한 아주머니가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무심코 안에 있는 소윤이를 보게 됩니다. 평소처럼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15분이 지난 저녁 8시 35분. 주인 김 씨가 가게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어쩐 일인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소윤 양의 퇴근 시간인 9시를 훌쩍 넘기고도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되죠.
한편 소윤 양의 가족들 또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귀가가 늦어지면서 걱정을 하던 차 펜시점 주인이 소윤이가 연락이 안 되고 약봉지를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도 연락이 없다 라는 사실을 듣고서야 소윤이의 실종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새벽 내내 딸을 찾아 헤매게 되죠. 다음 날인 3월 8일 날이 밝았고 아침 7시 반쯤 펜시점 바로 옆에 있는 신축 공사장 지하에서 작업반장이었던 50대 윤 씨가 막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비를 챙기기 위해서 현장의 지하 쪽으로 내려가는데 저기 한쪽에 좁고 어두운 구석에 어제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시멘트 포대에 덮여있던 그건 교복을 입은 채 반드시 누운 여고생이었습니다. 숨을 거둔 채 발견된 이 아이는 전날 실종된 고등학교 2학년 18살 정소윤 양이었죠. 아이의 목에는 강한 힘으로 눌린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성폭행 흔적이나 다른 외상은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끔찍한 부분이 있죠. 바로 정량의 양쪽 손목이 잘려 있었다는 겁니다. 딸을 밤새 기다리면서 설마 했던 부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제빵사가 꿈이었던 소윤 양은 식품과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줄곧 1, 2등을 놓치지 않던 모범생입니다. 성격도 활발하고 낙천적이어서 누구와도 다 잘 어울렸는데 남자애들한테만큼은 핸드폰 번호를 잘 가르쳐주지 않을 만큼 자신의 꿈과 공부에 전념한 아이였죠. 그런데 이 18살 소녀가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고 심지어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그대로인 것으로 봐서 이걸 단순 강도라고 보긴 힘든 상황인데요. 경찰은 주변인과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확인을 해봤더니 그 결과 정량은 8시 20분에서 8시 35분, 그 15분 동안 실종됐고 이후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우선 펜시점을 살펴볼까요? 셔터가 내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등도 그대로 켜져 있고 문만 잠궈진 상황이에요. 이걸로 봐서 정량이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퇴근 시간인 9시 전까지는 돌아올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문제는 그 이유가 나갔던 이유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애매한 점이 있는데 경찰은 정량의 살해 현장이 시신이 발견된 이 공사장에서 살해가 벌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살해가 된 뒤 여기에 유기됐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었어요. 그나마 현장에서 피가 묻은 곡괭이가 발견이 되었고 또 목에 남아있던 이 손자국으로 봐서 범인이 목 졸라서 살해한 후 곡괭이로 손목을 절단했다라는 추정만 가능할 뿐이었죠. 더불어 이 곡괭이는 평소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대체 범인은 무슨 이유로 이 소녀의 손목을 잘라야 했던 걸까요? 시신 발견 다음 날인 3월 9일 공사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근처 하천 교각 아래에서 절단된 손목이 물에 잠긴 채 발견됐습니다. 손바닥이 하늘로 향한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정량을 살해한 직후에 여기에 둔 게 아니라 발견되기 3시간 전에 여기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그런데 손목을 살펴보니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량이 평소 손톱을 길게 기르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짧게 손톱이 잘려있는 겁니다. 범인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였겠죠. 안타깝게도 이 손에서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범인이 왜 하필 이 손목을 발견되기 쉬운 하천에 버렸을까요?
하천은 노출이 모두에게 된 곳입니다. 차라리 쓰레기통같이 더 쉬운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특히나 이 하천은 당시에 물이 얼어서 졸졸 흘러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상류에서 떠내려온 거라고 보긴 힘들었죠. 그렇다면 결국 이 범인이 의도적으로 하천의 다리 밑에 쪼그려 앉아서 물속에다 손목을 가지런히 놓았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범인이 용의 주도하기보다는 좀 부주의한 면이 있고 손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끝에 그냥 이곳에 유기했다고 짐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범인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손목이 잘린 곳으로 추정되는 이 공사장 주변에 핏자국이 거의 없다라는 점이 이상했죠. 만약 살아있을 때 손목을 절단했다면 현장에는 상당량의 피가 튀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작 몇 방울만 발견됐죠. 그렇다면 범인은 피해자가 사망을 이미 한 후에 손목을 자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손목을 잘라서 아예 지문을 없애고 신원을 감추려고 했을 수도 있죠. 이 정량의 신원을요. 근데 그러기에는 얼굴과 다른 부분이 온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닥 이성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궁금증 속에서 전문가들은 어쩌면 범인이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글, 이런 어떤 손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담겨 있지 않냐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당시 경찰이 봤을 때 이 피해자의 손목면이, 절단면이 아주 깔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범인은 곡괭이를 아주 숙련되게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의심했고, 그렇다 보니 공사장 인부들을 대상으로 초기 수사가 진행됩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분석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손목에는 분쇄골절 같은,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손목을 끊어낸 흔적이 발견되면서 범인이 결코 곡괭이 숙련자라고 정의할 수만은 없게 되는데요. 사건이 미궁으로 흘러가는 듯한데 그래도 이 사건엔 여러 가지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를 덮었던 그 시멘트 포대 기억하시죠? 그 위에서 자동차 브랜드 이름이 찍힌 볼펜 하나가 발견돼요. 알아보니까 이건 지역에 있는 한 영업사원이 지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관련된 사람을 찾아봤죠. 마침 공사장 인부이자 피해자 시신을 최초로 목격한 그 작업반장 윤씨가 수면으로 오릅니다. 그 사람도 볼펜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가서 당신 그 볼펜 지금 가지고 있느냐? 라고 행방을 물었는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멘트 포대 위에 있던 볼펜이 윤씨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사실 윤씨가 시신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인 건 맞는데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본 후에 우선 근처 부인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갔고 대신 신고를 부탁해요. 왜 그랬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게 되는데, 그가 폭력이나 또 여러 전과가 좀 있어서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추후에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를 받게 되는데 거짓 반응이 여러 번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피해자 목에서 족적이 발견되는데 이게 윤 씨의 밑창과 너무 유사했던 거죠. 심지어 윤 씨의 손등에는 손톱에 긁힌 상처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정말 딱딱 모든 게 들어맞는 듯 하죠. 하지만 사실 이 신발 자국은 외곽선이 아니라 밑창에 물결무늬 일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특정적이다라고 할 수 없어서 정확히 윤 씨의 신발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손등의 상처도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발견된 거라 이게 피해자에 의해서 뭔가 몸싸움이 있었고 그때 생긴 거다라고 성립되긴 힘들었습니다. 실제 윤 씨는 2014년 한 방송에 나오게 되는데 자기는 억울한 누명을 쓴 거고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경찰들이 인부들을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놓은 데는 이유가 따로 있긴 해요. 이 시신이 발견된 공사장 지하실, 이곳이 일반인들이 찾아 들어가긴 아주 어렵고 또 구석지고 좁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시신을 둔 범인은 이 현장에 대해 매우 익숙한 사람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해지죠. 게다가 당시 공사장 둘레에 펜스가 높게 있었어요. 그리고 대로 쪽에 2개의 출입구가 있었는데 범행 시각에는 다 굳게 잠겨져 있었죠. 그렇다면 어디로 들어왔을까라는 생각 끝에 범인이 인부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뚫어둔 후문이 있었는데 여기로 진입한 듯 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사건 발생 15일 전에는 합판으로 좀 막아둔 상태였죠. 그렇다면 이곳에 출입을 할 이 후문의 존재를 알 법한 인물, 공사장 관계자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범행 장소가 정량이 일하고 있던 펜시점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아주 심하게 반항을 한 흔적이 없다라는 것을 미뤄서 면식범의 소행을 의심해 볼 수도 있죠. 펜시점 바로 근처에는 정량의 외숙모가 운영하던 식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가정했을 때 그녀가 잠깐 화장실을 가려던 중에 누군가에게 끌려갔다. 그럼 분명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정황은 목격이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그녀가 자발적으로 공사장으로 갔다는 걸까요? 이렇듯 본격적으로 면식범에 대한 가능성이 재조명된 건 사건이 발생하고 13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2014년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날 가게에 들어온 통화 목록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중 의심스러운 인물 한 명이 지목되죠. 바로 피해자 정량의 학교 친구 황군이었습니다. 그는 정량한테 고백하는 메일을 무려 29차례나 보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 7시 반쯤에 황군이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정량과 약 3분간 통화를 나눴죠. 그리고 얼마 후인 8시 27분 황군이 또다시 가게로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 통화는 겨우 19초 만에 끊어졌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죠. 그렇게 제작진이 어렵게 연락을 닿게 돼요. 황군과요. 근데 황군이 나는 정량한테 메일을 보낸 기억도 없고 통화를 한 적도 없다 라고 발뺌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됩니다. 의심스럽죠. 근데 이렇게 의심스러운 인물이 황군만이 아니에요. 피해자 정량의 또 다른 친구 박군. 손목이 발견된 그 시점부터 이틀 연속 학교를 결석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조금 의심하던 그때 당시의 담당 형사가 범인이 손목을 왜 잘랐을까? 라는 문자를 피해자 친구들에게 동시에 보내게 돼요. 근데 이때 유일하게 발신자 제안으로 온 대답이 있었습니다.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 문자의 주인공은 박군이었죠. 게다가 이후에 이 인터넷 동창 사이트에다가 이 정량의 사망 사건을 꾸준히 거론하면서 미심쩍은 글들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작진이 당신 왜 그랬냐? 라는 질문에 감성팔이였다 라면서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밖에도 그 당시에 정량을 좋아했던 또 다른 친구 모군, 그리고 시신 발견 당일 학교에 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김군까지. 이 사건은요,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해봐야 할 미심쩍은 인물들이 꽤 많지만 안타깝게도 이 초기의 수사 기록 중에 피해자 친구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수사 초기에 너무도 공사장 인부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안일함 때문에 정량 살인 사건은 지금껏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018년이 됐고 이때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와요. 제보자 여성은 사건이 벌어진 2001년 당시 10살 소녀였어요. 그녀는 당일날 이 현장 부근에서
한 남성을 만난 걸 기억합니다. 그는 바람막이 같은 아주 가벼운 차림을 입고 배낭을 메고서는 존댓말로 화장실이 어딨니? 라고 물었는데 아주 의심스럽게 유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소녀가 곧장 엄마 차 쪽으로 도망을 쳤고요. 그때가 저녁 7시 10분이라고 또렷이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차 안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소녀가 어라? 아까 본 그 남자가 한 여학생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됐고 이후 여자의 비명 소리까지 듣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라 그 남자가 무슨 의문의 비닐봉지를 들고 다시 나타난 것까지 확인했다고 제보하게 되죠. 목격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으니까 그날의 기억을 정확하게 되살리기 위해서 체면을 받게 되는데 범인을 딱 맞닥뜨린 그 부분에서의 기억이 제대로 재구성이 되지 않아서 방송에서는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있었죠. 이 증언으로 인해서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던 공사장 인부 김목수라는 사람이 새로운 용의자로 떠오르게 돼요. 그는 사건 당일날 동료들한테 내 눈을 좀 다쳐서 고향 부산에 간다 라면서 이 영동 지역을 떠나는 바람에 아예 수사에서 배제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량 사건을 조명하는 방송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니까 선뜻 응했어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 그 인터뷰에서 그날 자기가 등산복에 뭐 가방, 이런 가벼운 옷차림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뭐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강간이나 치자고 그런 일을 한 건 말도 안 돼요. 라면서 이 강간이란 단어를 먼저 입에 올리게 돼요. 이거에 대해 즉각 프로파일러와 제작진의 강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입을 이렇게 떠는 그런 반응까지 보였는데요. 그가 범인일까요? 경찰 조사 결과 김목수는 끝내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답답한 수사에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영동서 수사지원팀은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고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까지만 했어야 했어요. 근데 영동서의 한 형사가 다 잊고 살고 있는데 왜 그 사건을 파헤치냐 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 또다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그나마 태완이법이 적용돼서 공소시효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충북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에서 여전히 범인을 추적하고 있죠. 지금으로선 피해자 또는 사건의 용의자를 목격했던 누군가의 소중한 제보만이 이 사건 해결의 유일한 희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